7월 6일 16강 두 경기 끝난 시점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또 잉글랜드와 멕시코 경기 방금 끝났고 또 브라질, 노르웨이까지 해서 두 경기 일단 또 먼저 다루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 브라질과 노르웨이 경기였는데 이게 이변이 일어났어요. 일단은 자이언트 킬링이 됐죠. 그래서 혼란이 두 골을 기록을 하면서 네. 브라질이 여기까지 게 됐는데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브라질이 별로였던 것도 있고 노르웨이도 생각보다는 더 강하지 않았나. 그쵸. 일단은 뭐 노르웨이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노르웨이가 뭐 월드컵 전에도 뭐 혼란도 있고 뭐 메데고르 같은 자원도 있고 좋은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8강까지 올라올 거라고 예측을 했던 사람들은 얼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별리그 통과하고 이제 뭐 32강 대진에 따라서 한 16강 정도까지 될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좀 예측이었는데 사실 그걸 벽을 한 단계 뚫고 또 8강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뭐 사실 조금 안 좋게 이야기를 하자면 노르웨이가 공을 잡았을 때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 대회 내내. 네. 특히 이제 웨데고르의 활약이 아무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좋지 못했기 때문에 웨데고르가 뭔가 그 상대 진영에서의 활약이 저조함에 따라서 다른 자원들이 이거를 좀 메워줘야 되는데 뭐 세를로트가 윙포워드로 출전을 하고 그리고 뭐 대신해서 같이 나오는 미드필더들이 뭐 산드르베르게나 아니면은 이제 베르그 그 보드글림트에서 뛰는 그런 자원들이 있는데 이 자원들도 다 뭔가 세밀하거나 아니면 상대 그 포켓 그러니까 라인 사이에서 뭔가 좋은 능력을 보여줄 만한 자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답답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기회가 나올 때마다 한 골씩 기록을 해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혼란의 영향력이 좀 결정적이었고 뭐 오늘도 시종일관 잘한 건 아니고 딱 그 순간순간에 포인트들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됐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뭐 전술이 어떻고 이런 얘기보다는 노르웨이는 좀 그런 포인트들을 위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는 아무래도 그 PK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PK가 좀 이른 시간에 나왔었고 기마낭이스가 처리했었는데 사실 그게 아마 들어갔으면은 노르웨이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게 경기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브라질이 조금 더 경기 양상면으로 봤을 때 선수비 후역습처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노르웨이가 만약에 선제 실점을 허용하고 경기를 풀어갔더라면 어쩔 수 없이 라인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나왔을 거고 그러면은 브라질이 조금 더 잘 풀어갈 만한 전형적인 경기 흐름이 나왔을 텐데 이거를 놓치면서 브라질 입장에서는 좀 꼬인 채로 경기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첼로티 감독의 의도대로 일단 초반부터 좀 노르웨이가 공을 많이 가지고 있는 흐름이 펼쳐졌었고 그래서 경기 총 스탯으로 봐도 노르웨이 점유율이 66%고 품목 기준으로 보면 브라질 점유율이 34%. 뭐 전후반 이제 다 크게 다르진 않았고요. 그래서 경기 내내 좀 이런 흐름이 유지가 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안첼로티가 의도하고 전술을 바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이번 대회에서도 그렇고 브라질이 최근에 경기력이 좋았던 거는 파케타가 있을 때의 경기력이었거든요. 파케타가 아무래도 개인 능력이 있는 자원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공을 만질 수 있고 좀 템포를 조절해줄 수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파케타가 있을 때 브라질의 경기력이 좋았는데 파케타가 이제 부상으로 빠졌고 그러면서 대신해서 들어온 선수가 가브리엘 마르티넬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티넬리는 이번 경기에서 메잘라처럼 출전을 했음에도 가브리엘 마르티넬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뭔가 공간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속도나 아니면 뭐 결정력을 살려야 될 때의 선수다 보니까 팀이 전체적으로 조금은 선수비 후역습의 기조로 바뀐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선수 변화와 함께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였지만 선수 변화와 함께 또 안첼로티 감독이 그런 선택을 했는데 뭐 일단 전반전만 놓고 보면은 그 선택들이 어쨌든 뭐 PK도 들어가고 찬스도 그래도 좀 있었으니까 역습 과정을 통해서 전반만 놓고 봐도 이제 PK 포함 브라질이 1.13의 XG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도 플랜 A의 선택 자체는 나쁘지 않지 않았나. 그리고 마르티넬리를 어떻게 보면 메잘라처럼 기용을 한 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맞아요. 꾸준히 좀 그렇게 파케타가 빠지면은 또 마르티넬리가 계속 들어오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마르티네가 뭐 원래는 그냥 측면 공격수 아니면 혹은 뭐 차라리 최전방 네. 이렇게까지 나왔던 자원인데 확실히 좀 새로운 활용법을 찾은 느낌이긴 하죠. 네, 일단은 수비할 때 비니시우스가 확실히 수비 가담을 다른 윙포워드들에 비해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가져가는 편이잖아요. 근데 마르티넬리가 아무래도 수비를 되게 헌신적으로 하는 자원이다 그렇죠. 보니까 비니시우스의 활동량까지 좀 커버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공격할 때도 이번 경기에서 이 더글라스하고 네. 이 비니시우스와의 호흡이 지난 경기들보다는 좋았어요. 그래서 좌측면에서 뭔가 공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때 생기는 공간을 마르티넬리가 좀 활용하는 방식이 앞선 경기들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비니시우스가 포인트까지는 기록을 못했지만 사실상 포인트를 기록한 장면들이 많았을 네네. 만큼 또 비니시우스의 활약이 돋보인 대회는 이 마르티넬리 뭐 커버와 활동량이 있었다. 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통해서 브라질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노르웨이가 공격을 주도했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뭐 웨데고르의 약간 아쉬운 모습, 뭐 그리고 노르웨이 팀 자체가 원래 그런 컨셉이 아니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이제 별다른 장면 없이 전반전은 이제 그냥 PK 맞고 뭐 이제 그리고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가게 된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후반전에서도 흐름은 비슷했어요. 네. 근데 이제 후반전에 노르웨이가 좋았던 부분은 바로 윙포워드 2명을 바꿨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누사와 세를로트, 네. 그러니까 주전 윙포워드고 뭐 이번 대회에서 누사 같은 경우는 활약도 되게 좋았는데 근데 과감하게 뺐습니다. 네, 일단은 두 선수가 앞선 전반전에서 봤을 때 딱 기술적으로 한계가 보이는 세를로트 같은 자원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누사 같은 자원들은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좀 리스키한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뭔가 턴오버를 할 때 있어서 조금 무리하게 드리블 돌파를 하다가 턴오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두 선수를 모두 교체를 하면서 나왔던 선수들이 모두 다 라인 사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원들이었어요. 좀 더 이제 직선적으로 가기보다는 네. 공을 가졌을 때 장점이 있는. 사실 뭐 오스카 바비랑 세를로트는 뭐 계속해서 교체로 나왔지만 뭐 오스카 바비 뭐 맨시티 출신 선수기도 하고 네. 훨씬 더 공을 훨씬 잘 다루니까. 그리고 누사보다도 뭐 뒤에 들어갔던 실드로프, 세드로프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결과적으로 어시스트도 했었고 확실히 좀 정지된 상황에서 좀 더 활약할 수 있는 네. 자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노르웨이는 좀 좋은 교체 카드를 통해서 한계를 좀 극복했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브라질의 경우에는 교체 카드가 이날은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브라질의 교체를 살펴보면은 뭐 일단은 쿠냐가 빠지고 그대로 그냥 최전방 엔드릭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제 67분에 이제 하양이랑 마르티넬리 빼면서 갑자기 네이마르가 뭐 여기서 뭐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됐는데 뭐 이거는 결과가 나진 않았죠. 일단 뭐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엔드릭이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잖아요. 그게 이제 경기에 굉장히 중요한 또 변곡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후에 들어왔던 네이마르 역시도 네이마르가 들어오면서 네이마르가 좀 일찍 들어왔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67분이니까. 네. 그러면서 팀이 좀 전체적으로 저는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비니시우스와 네이마르가 같이 위치를 하면은 뭐 그런 부분은 아쉬울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노르웨이가 쉽게 상대 브라질의 수비 블럭을 공략할 수 있는 흐름이 67분 이후에 나왔던 것 같다. 너무 일찍 이 네이마르를 투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이마르는 사실 이번 월드컵에서 거의 출전하지 못했기도 했고 이번이 첫 출전이잖아요. 두 번째 출전. 두 번째 출전이잖아요. 교체돼서 좀 뛰었었고. 네. 거의 사실상 뭐 좀 상징처럼 뽑힌 선수인데 이 선수를 너무 이른 시간에 투입을 하면서 팀의 에너지에 방해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엔드릭이 들어가서 바로 딱 놓쳤잖아요. 네. 그거 보고 뭔가 안첼로티 감독이 머리에 뭐 깨달은 게 있었나 봐요. 아, 이대로라면 득점이 어렵겠다. 그래서 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좀 득점을 할 수 있는 자원을 투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들어갈 당시에는 실점을 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다 넣지라는 얘기는 충분히 할 만하지 않을까. 뭘 이런 결정이 나왔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고르 티아고가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걸 또 앞서서 생각을 해보면 주앙 페드로를 왜 뽑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래 이제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주앙 페드로랑 이 쿠냐랑 롤이 좀 겹치니까 네. 그래서 티아고도 있고 좀 그것 때문에 안 뽑은 게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결국 티아고를 이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네. 결국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격수가 없는 뭐 엔드릭이 뭐 스트라이커 포지션을 당연히 소화할 수 있는 선수긴 하지만 뭐 이상적인 상황은 또 아니라고 봐야 되고 또 결과적으로 찬스도 크게 놓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페드로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만약에 저 자리가 페드로였다면 뭐 이런 생각도 들 거고 확실히 브라질 입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네이마르를 넣고도 이제 브라질이 어쨌든 좀 더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는 근데 결국은 이제 혼란한테 두 방을 빵빵 맞으면서 이제 끝나게 됐잖아요. 뭐 마지막 뭐 PK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 이 세 번째 포인트가 되는 이 혼란의 득점 장면들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이거는 뭐 당연히 노르웨이가 윙포워드를 교체하면서 만든 그런 찬스들도 있었지만 그냥 이 혼란이라는 이 스트라이커의 영향력을 우리가 정말 잘 체감할 수 있지 않았나 경기 내에서. 상당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32강의 흐름과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32강 때도 사실 혼란이 경기 내내 영향력이 뛰어났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냥 딱 마무리만 해줬죠. 네.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노르웨이가 좀 많이 소유권을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의 영향력이 뛰어났냐라고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가끔 이제 롱볼 길게 넘어올 때 이제 싸움에서 이기고 몇 번 따주고 뭐 이게 거의 다였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을 때 혹은 이제 승부처 상황에서 이 한 방을 해주면서 이번엔 두 방이었죠. 이 두 방을 해주면서 결국에는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혼란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냐를 좀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터치 딱 30개 했고 슈팅 이제 4개 때리게 됐는데 이제 그 중에서 또 2개의 득점을 기록해냈고 또 결정적인 장면도 이제 본인이 기회 창출도 2개가 있었으니까 확실히 공격적으로 볼륨은 많지 않지만 이 영향력 자체는 진짜 그리고 특히 첫 번째 골에서 그 경합 싸움을 이겨냈던 게 마갈량이스다 보니까 더 또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딱 마갈량과의 경험에서 이겨내면서 헤더 따내고 득점이었거든요, 그게. 뭐 지난 시즌에 많이 맞붙었던 상대이기도 하고 사실 이번 매치업이 성사됐을 때도 좀 둘의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둘이 많이 붙었어요. 공중볼 경험에서. 혼란하고 이 마갈량이스하고. 그래서 딱 그거에 대한 결정을 내려준 혼란이 되고 또 두 번째 골은 그거는 그냥 진짜 혼란의 클래스죠, 그냥. 정말 뭔가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때렸다 보니까 가랑이 사이로 그렇게 낮고 빠른 슈팅을 그거는 와리성이 오늘도 너무 잘해줬지만 그거는 막을 수 없었던 이 노르웨이가 완벽한 팀은 아니지만 이 한 방이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이 혼란이 거의 약간 비대칭 전력까지 전쟁이 있어서 그냥 노르웨이가 밀리거나 경기력이 좋지 않더라도 결국 그냥 한 방 해주니까 결국 득점을 어떻게 만들어내냐가 결국 축구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요한 지점을 혼란이 그냥 개인 능력으로 돌파를 해주기 때문에 진짜 스트라이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 대회에서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혼란이 2골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혼란이 또 이제 7골로 같이 메시, 음바페 이런 친구들과 함께 7골 고지를 같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혼란은 한 경기를 적게 했거든요. 3차전을 조별리그 결장을 해서.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됐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4경기 7골이에요. 혼란은. 대단하죠. 그리고 저는 오늘 이날은 혼란도 혼란인데 닐란 골키퍼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PK도 선방을 했고 PK 말고도 선방이 있었으니까. 이날 사실 브라질이 넣을 거 다 넣었으면 아마 브라질이 승리하지 않았을까라고 봐도 될 정도로 흐름이 브라질에게 많이 넘어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을 짓지 못했던 거는 물론 이제 브라질 공격 자원들의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닐란 골키퍼의 선방적인 부분도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브라질이 스탯상으로 큰 기회 5개를 잡았는데 4개를 놓쳤어요. 하나는 PK니까 뭐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4번의 찬스를 결국 놓친 브라질이 되겠는데 이 영향이 사실 닐란 골키퍼의 영향도 크죠. 브라질 그냥 날린 것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노르웨이 대 브라질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 좀 그런데
결국 두 팀의 결정력 차이가 승부를 갈랐다. 네. 그렇게 됐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이제 16강을 넘어 팀 최초로 8강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강에서 뒤에 올라올 잉글랜드와 맞붙게 됐는데 이 정도 흐름이면은 모르지 않나. 그렇죠. 쉽게 예상은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떨어질 거라고. 그리고 잉글랜드의 수비진이 뭔가 최정상급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을 과연 잉글랜드가 끝까지 제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좀 주목하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란의 여정이 한 경기 더 이어지게 됐고 그리고 월드컵 최초로 또 거의 이런 선수가 있어요. 게르터 밀러 이후로 처음 이제 4경기에서 7골을 터트린 선수라고 하는데 네. 진짜 대단합니다. 이제 첫 번째 월드컵이고 앞으로도 이제 노르웨이 전력을 감안했을 때 월드컵 출전이 그래도 계속해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어떤 월드컵 역사를 또 혼란이 계속 쓰게 될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브라질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브라질은 16강에서 이번에도 무릎을 꿇게 됐고 뭐 지난 대회에선 8강 마무리인데 결국 2차 토너먼트에서 떨어졌으니까 토너먼트 두 번째 단계에서 결국은 또 실패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브라질은? 사실 안첼로티 감독이 온다 했을 때 좀 많이 기대를 했던 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뭐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이렇게 다뤄본 경험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공격진의 부상 자체가 많은 것도 좀 불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하피냐나 파케타나. 네. 그 앞서 언급드린 호드리고도 그렇고요. 뭐 굉장히 유능한 자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더해서 그냥 선수들이 확실히 우리가 알던 브라질, 우승을 기대하던 브라질보다는 좀 떨어진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번 대회에서. 특히 저는 사이드백이 너무 아쉽지 않았나 이번 대회에서는. 물론 거기도 이제 웨슬리 부상이라는 또 불운함이 있기는 한데 결국 이제 다닐로랑 이제 오른쪽에 다닐로, 왼쪽에 산투스였는데. 네, 더글라스 산투스. 뭐 공격에서 큰 도움이 거의 안 됐죠, 둘 다. 특히 뭐 다닐로는 사실 나이가 이제는 은퇴를 34살. 앞두고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 이제 주류에서 좀 멀어진 선수잖아요. 그리고 주로 이제 센터백으로 간 지도 좀 됐고. 네. 유벤투스 말년 때부터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의 지원이 나가지 못할 때 이 측면 윙포워드가 좀 고립되는 장면들이 이번 대회에서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풀백을 빨리 좀 발견을 해내야 될 것 같고 여기도 결국 뭐 비니시우스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지만 비니시우스를 도와줄 확실한 또 카드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파케타 같이 창의적으로 풀어줄 자원들도 더 필요한 것 같고 중원에서도 사실 파케타 말고는 뭐 그런 역할을 해줄 선수가 결국 이번 대회에서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뭐 안첼로티 감독이 못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브라질이라는 팀이 뭐 그렇게 세지 않은 것 같다 이제.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안첼로티의 결정이 좀 아쉽긴 했던 것 같아요. 교체 결정이 있어서. 교체 결정에 있어서. 그래서 뭐 나름 이제 이유는 설명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평가할지는 뭐 각자 이제 평가를 내려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안첼로티가 근데 이 교체 하나로 굉장한 찬사를 받았던 감독이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그런 약간 동물적인 감각의 교체 거기 양면이 있는 거죠 결국. 사실 그 지금까지 보여줬던 챔피언스리그에서 엄청난 교체들도 막 전술적으로 막 뭘 샥샥 바꿔서라기보다는 감각이잖아요 결국. 그렇죠, 네. 감각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일본전에서 후반전에 변화를 준 부분이나 뭐 성과는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날 이 첫 플랜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독 때문에 떨어졌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팀 뭐 앞으로 이제 안첼로티가 계속 갈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팀 구성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선수단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뭐 감독 이런 부분보다. 그래서 브라질은 여기까지였던 것 같고 이제는 다시 우승권으로 가기 위해선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선수들이 더 발전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경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